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처음 참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이에요. 통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짠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검정 고무신 듣고 싶습니다. 라고 WIDDLGHK51 이런 아이디를 쓰시는 님이 콩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사연을 접하고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구나 하면서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책임감도 생기네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새 가족이 되신 WIDDLGHK51님, 다음에는 이름을 꼭 성함을 좀 밝혀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신청하신 검정 고무신 한동엽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검정 고무신 들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생각. 저는 이제 할머니 생각이 그렇죠, 더 많이 나네요. 네, 그 시절에 이제 고무신 많이 신으셨으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도 어디 외출하시려고 하면 그 하얀 고무신을 깨끗하게 해서 대도리에 이렇게 얹어 놓으셨던 그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네. 그 시절에 특별히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시골 놀러 가면 거의 다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네, 아마 어머니, 할머니 생각에 젖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라디오로 물론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콩으로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들으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어플을 하게 되니까 네. 굉장히 편하네요. 그렇죠. 그냥 어플만 열면 네.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나오는 방송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콩으로 듣는 분들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시 듣기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몇 달 동안은 다시 듣기가 계속 되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지 어플을 네. 많이 다운한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재작년에 비해서 핸드폰 열고 어플 찾을 때 한참 걸리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다운했더라고요. 보니까. 두세 페이지 정도 막 지나가게 되더라니까요. 맞아요. 네. KBS 콩 어플을 받으시면은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저희 KBS 라디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전춘화 교수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방송되는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유튜브에 또 올려주셔서.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KBS 콩이나 아니면 홈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 네. 요즘 워낙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네네.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에다도 올려놓고, 또 중국에서 동포분들이 유튜브를 못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위해서 또 더우티어나 시과视频에 올려서 예, 쉽게 이렇게 누를 수 있게. 그런데 생각보다 그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네. 들어와서 이렇게 그 댓글 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발음을 정확하게 잘해야 되겠네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어 네. 듣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막 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내용들이 교재랑 다르게 한국어 교재할 땐 딱딱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밌다고 하면서 이거를 좀 더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도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듣고 계신 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 근데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나도 사연을 한번 보내봤으면 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용기는 잘 안 나게 되는 게
내 글을 어떻게 평할까 막 싶어서 그렇죠. 안 보내시는 게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방송을 들으면서 이 내용이 나도 이런 사연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방송 들으면서 갑자기 내 사연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이런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용기도 좀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네. 글쓰기가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연을 또 못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예. 네. 근데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보내오시는 사연은 자기 얘기를 그냥 자기가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아주 훌륭한 글솜씨를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잔잔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수다 떨듯이 네.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면 더 좀 현실감이 있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줬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동포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살아가는 이야기 행복우체통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행복우체통은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아내가 엄마 같다 라는 사연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나의 아내는 새각시 때부터 40살, 50살 때까지는 나와 말할 때 예 하면서 나한테 존경어를 썼다. 그런데 60살을 먹은 후부터 웬일인지 나하고 말을 할 때나 나의 물음에 대답할 때면 예 하는 것이 아니라 양 그렇소 하면서 자기 친구들과 말하는 격식이다. 나는 속으로 나를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불쾌했다. 여보, 어째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과 양양하면서 없이보. 아내 시무룩이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꾸한다. 아이고 이제는 다 같이 늙어가는 세월에 동반자 동무 같은데 허물없이 양양하면서 말하는 게 더 편하나오. 내가 세대주 남편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이고 어느 때라고 세대주 타령을 하오. 당신이나 내나 나이도 동갑인데 계속 예의하면서 시부모 대하듯 해야 한단 말이오. 그런 남존여비 사상은 싹 버리시오. 아내의 말에 나는 풀이 주고 옥신각신하지 못하고 꾹 참고 지내고 있는 중이다. 지나간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와 아내는 수십 년간 같이 살아오면서 아내가 나보다 고생이 많았고 가정을 위해 피땀을 더 흘렸다. 나는 남편이라고 우쭐거리며 큰 소리는 쳤지만 가정 총목을 메고 이끌어 나간 것은 나의 아내이다. 더구나 고마운 것은 아버지가 맏아들 집에 있다가 둘째는 우리 집에 있겠다고 하니 아내는 선뜻 맏이나 둘째나 똑같은 아들인데 모두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요구대로 우리 집에서 모셨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세상 뜰 때까지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효도와 정성으로 고생한 여인이다. 옛말에 여자는 늙을수록 셈이 들고 경험이 많다지만 남자는 늙을수록 철이 없는 아이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를 놓고 보더라도 나이를 먹을수록 총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둔해진다. 하기에 아내 마음에 들게 어느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여 아내의 꾸지람과 잔소리를 자주 듣게 해야 된다. 술 마시길 좋아하는 내가 술좌석에서 할 말 못할 말을 마구 하기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많다. 이럴 때 아내는 참았다가 이튿날 아침에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 나를 타이른다. 스스럼 없이 나와 양 하면서 친구처럼 동무처럼 대하여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젊어서는 아내였지만 늙어서는 아내가 엄마가 된 감각이 든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연세가 좀 드시면은 아내가 엄마같이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네. 있거든요. 이제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네. 큰 아기, 작은 아기 같이 키워야 된다. 네네. 네. 근데 연세가 이제 들면 들수록 사실 남자는 계속 철이 드는 것보다 점점 좀 감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엄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유 남편을 큰아들. 맞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예의하는 것보다는 친구처럼 그랬어 어쨌어 하면서 좀 약간 친구 같은 언어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서로 이제 대화도 좀 더 많으면 좋고 또 자식들이 다 옆에 없으니까 유일한 동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물론 좋겠지만 거리감이 있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양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친구처럼.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생각에는 옆에 주위 친구들도 거동이 그렇게 쉽은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집에 있는 아내랑 같이 친구처럼 이리 다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자분들도 중성화로 되잖아요.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죠. 네네. 여자들이 중성화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으네요. 저도 옛날보다 얼마나 씩씩해졌는지. 예, 요즘은 제가 아는 좀 연세가 많지는 않은데 남자분들이 갑자기 집안일에 관심이 많아졌대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집에 있는 새수건 있잖아요.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개는 거를 그렇게 행복하게 포근하다고. 네네. 근데 남편이 가부장적이다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좀 더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가부장적이죠. 남자가 이제 집의 세대주이고 그런데 이제 나이에 점점 젊어지면서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대도 좀 가부장적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40대 정도에 오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 평등이란 개념이 좀 더 많이 서고 또 확실히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 점점 많아지잖아요. 오히려 가부장적인 여성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남자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점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이의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중국의 젊은 친구들은 서로 동반자 관계로 잘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한국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남자가 바깥 일을 하면 여자가 집안일 한다 이런데 요즘은 그런 개념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집안일하고 공동으로 육아하고 공동으로 경제 관리하고 이게 점점 평등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존경도 있겠지만 서로 존중하는 면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동등하게 집안일도 함께 꾸려가고 상의해서 일을 하니까 동반자적인 관계가 전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참 남편들이 가부장적인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항상 식사하면 먼저 앉아서 식사를 들고 당연히 여자는 케이크 청소하고 옆에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맞아요. 막 그랬었는데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고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철없는 아이가 돼간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신 김중섭 선생님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쩌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생활에서 어떤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철없는 아이가 돼가긴 하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는가 하면 남자들은 바깥 사회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집에서 집안생활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보다는 집안에서 할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자 영역에 남자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뭘 해도 어수선하고 어설프니까 그럼 여자 눈에는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그럼 남자도 또 이제 사회에서 막 날아다녔는데 집에서 해보니까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가 좀 아이 좀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성격까지 옛날엔 날카로웠는데 남자들 나이 들면서 많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도 사실 나이 드시면서 생각하는 게 김중섭 선생님 엄마 같다 하셨지만 서로 의지하게 되는 게 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한 게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을 아내분을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의지를 하고 또 이 아내분도 사실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귀여웠으면 양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동안 남편분들은 밖에서 일하느라고 좀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훨씬 더 친밀해지고 연세 들어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맞아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어릴 때는 정말 아빠가 이제
훨씬 더 권위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그냥 우리 눈으로 봐도 아빠 네네. 엄마의 위치가 집에서 달라요. 근데 지금은 왠지 아빠가 그냥 실실 웃으시기만 하고 집에 네. 웬만한 일은 다 엄마가 나서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기가 더 세졌어요. 네. 김중섭 선생님 편지 덕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우리 부부처럼 살아야 돼 하면서 오늘은 부부 두 분이 모여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백호가 노래합니다. 이 세월이란 곡인데요. 부제가 아내에게입니다. 부부가 계시다면 함께 들어주십시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대한민국 서울시 광진구 허경수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나는 백발이다 라는 시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붉은 넥타이를 휘날리며 말똥을 차며 소학교로 달리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내 머리에 설이 내렸구나. 와이프는 나더러 염색을 하라고 늘 충언을 주건만 나는 배심 좋게 자연미가 제일이라고 후기를 뽑는다. 안락 고양이면 어떻고 하얀 고양이면 어떤가. 다 쥐를 잡을 줄 아는데 백마도 초원을 달리고 검은 말도 초원을 달린다. 까만 머리카락에 개구쟁이 시절에 천진난만한 웃음이 숨어있고 청춘의 푸르싱싱함이 부들친다면 한방눈 마냥 하얀 머리카락엔 황금 물결 설레이는 가을이 동장군을 영접하노라. 온갖 종류의 상품, 멋진 포장으로 미모를 자랑한다. 나는 백발이다.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흑발을 세월에게 빼앗기고 백발을 선물로 받았네. 내가 믿졌냐, 세월이 믿졌냐. 지나가던 바람이 웃는다. 팥 뿌리면 어떠냐, 칡 뿌리면 어떠냐. 고슴도치도 제 털을 햇솜인가 하는구나. 못나면 추남, 잘나면 미남. 그래도 하늘을 떠인 남자가 아닌가. 생명의 창고를 열어 제끼는 열쇠의 소유자. 만경창파에 몸을 맡기고 자유자재로 헤엄을 치는 해군 마냥 나는 세월의 탕류에 몸을 맡기고 백발을 휘날리며 걸어간다. 염소 수염이면 어떻고 옥수수 수염이면 어떤가.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나다. 애솔은 자라는 멋에, 노송은 완숙한 멋에, 나는 백발을 휘날리는 멋에 산다. 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백발을 휘날리면서 당당하게 어깨 쫙 펴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이 허경수 씨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네.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백발을 다 하시고 멋있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더 멋지게 와닿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연륜도 느껴지고 어떤 경험과 뭐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하시는 모습까지 느껴져서 당당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흰머리 생기면 막 염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제가 또 아시는 분은 네. 그 할아버지 거의 이제 손자 손녀가 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시니어 모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옷을 네. 팍 빼입고 그리고 그냥 염색도 안 하고 그냥 낸시의 인슨 그대로 하는데 네네. 그 웃음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보면 다 그 세월의 흔적들이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쭉 읽으면서 막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허경수 선생님도 엄청 멋진 모델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생기면 뭐 저도 생각이 납니다만 엄마가 야 흰머리 하나 뽑으면 10원씩 줄게 막 이래서 맞아요. 어머니의 흰머리를 뽑아드리던 그 생각도 나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저도 똑같이 우리 딸한테 야 엄마 여기 흰머리 생겼다 여기 좀 뽑아봐 막 그러면 어때 괜찮아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흰머리를 염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염색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아마 나이가 좀 더 있으셔야 아마 네. 흰머리를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저도 이제 40살 되니까 흰머리 막 자라니까 처음에 조금 자랄 때는 엄청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머 내가 벌써 흰머리 자라는구나.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네. 엄마 그 나이 흰머리 자라는 건 당연한 거야 이랬는데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염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70 80 그렇죠. 이때 가면 70 좀 네. 넘고 막 그러면 맞아요. 네. 여자들은 아마 70도 좀 어려울 것 같고 80 넘어야 네. 아름다운 할머니. 네. 사실 나이 들면서 흰머리 생기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혼할 때도 팥불이 될 때까지 흰머리가 그렇게 성성할 때까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자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분들은 특히 그 흰머리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 주름을 한번 보면 굉장히 민감한 것처럼 흰머리도 네. 사실 나이 들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조금 그 남자분들에 대해서 흰머리 관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자분들 보게 되면 저희들도 학교에 있으면 연세 비슷한 분들이 거의 다 흰머리 잘하잖아요. 근데 거의 여자는 검은 머리고 오히려 좀 나이 있으신 교수님들은 흰머리, 검은 머리, 회색 머리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은 그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연륜이 좀 더 있어야. 네. 네. 근데 중국 지역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면 그대로 좀 흰머리로 다니시는 편인가요? 한국하고 비슷하게 여자분들은 막 염색을 하시는지. 제가 볼 때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저희 집만 봐도 어머니가 흰머리 더 일찍 나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 흰머리를 항상 신경 쓰여서 계속 염색을 합니다. 근데 네. 아버지는 좀 늦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 아빠도 보면 가끔 염색을 하고 또 놔둘 때도 있는데 그 아름다움의 젊음에 대한 갈망이 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좀 비슷하게 네. 치장하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가끔씩 올 100인데 이게 은머리 있잖아요. 은사되어 머리 있는 분들 보면 정말 그분의 그 지혜와 그 경험과 연륜이 네. 묻어나고 또 너무 날씬해도 안 돼요. 좀 이게 통통하신 분이 약간 체격이 좋고. 네, 맞아요. 네. 아마 오늘 이 허경수 씨의 사연을 보시면서 거울을 보고 염색을 계속해 말어. 그냥 나도 흰머리로 한번 백발을 날리고 지내볼까 하고 고민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네. 홍승범이 노래하는 흰머리란 곡이 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 약속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녕성 대련 리공대학 전섭 교수가 올해도 중국 공정원 원사 후보자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대련 리공대학 환경학원 전섭 교수가 중국 공정원 원사 후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일전 중국 공정원은 중국 공정원 원사 추가 선정 사업 실시 방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2021년 원사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기계 및 운반 공학 부문 58명, 정보 및 전자 공정 부문 74명, 에너지 및 광업 공정 부문 64명, 토목 수리 및 건축 공정한 부문 65명, 환경 및 경방 공정한 부문 48명, 이약 위생학 부문 84명 등 총 9개 부문 577명의 후보자 중에 전섭 교수는 환경 및 경방 공정학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섭 교수는 어떤 분입니까? 네. 1982년 동북 4번 대학 화학 전공을 졸업한 전섭 교수는 1986년 동북 4번 대학 환경과학연구소에서 석사 공부를 마친 뒤에 대련 리공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1997년 파격적으로 교수에 임명되었고 2000년에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카를프라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냈습니다. 전섭 교수는 물오염 예방 처리 기술 분야에 대해 줄곧 연구를 해왔는데요. 특히 폐수 처리 기능 재료의 연구 개발과 난분해성 유기 폐수 처리 방면에서 혁신적인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는 위시한 연구는 그동안 70여 건의 폐수 처리와 표준 제거 개조 공정에 응용되어 경제, 사회, 환경 교육을 창출했습니다. 이외 전 교수는 국가자연과학 2등상 1건, 국가기술발명 2등상 1건, 정부급 과학기술장려상 7건을 수상했고 44개의 발명 특허를 등록했으며 국내외 핵심 강행물에 3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요녕성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할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국립대학에서 다문화 소통에 대한 학술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대학에서 일전에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문화 공간에서 문화 소통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회가 열렸습니다. 시립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대학 이밀리브라 학장은 매년 과학 독서 기간 동안 다양한 세션과 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올해 대학 과학자들이 연합해 올해 대학 학과들이 연합해 하나의 큰 학술회를 조성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피티고르스크 주립대학, 모스크바 시립사범대학, 블라디보스토크 국동평생교육센터 영대학교의 대표들, 일본 삿포로 국립대,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 등 다른 대학의 과학자들 또한 이 학술회 주제에 관심을 가졌고요. 일부 발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그 학술 대회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까? 이걸 토스타콜라코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는 이날 기조 연설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문화유산으로는 역사적인 공물, 주목할 만한 고목, 그리고 다른 유형적적 유물들뿐만 아니라 민속 춤이나 전통적 노래를 비롯해 귀중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인물들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무형 문화재 보호의 지위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문화의 일부 요소들, 예를 들면 샤머니즘과 같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가가 나서며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술회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현재 과학적 및 교육적 공간에서 러시아어와 문학,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현대적 언어 교육 방법 및 기술,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대사회 문화 공간 속의 교육 환경의 발전 동향에 대한 세션을 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실습 세미나를 열어 영어 교육 분야의 언어 및 문화 연구, 관광 산업을 위한 전문적 인력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면에서의 대학과 기업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문제에 대한 원탁 회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린 국립대에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문화 공간에서 문화소통과 교육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가 열렸었네요. 일부 발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고르 살린 국립대 동양학 교수, 한국에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국가가 앞장서고 있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기조연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건물 또는 민속춤이나 전통적인 노래를 비롯한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소개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아빠가 가끔 오는 절이야. 절이요? 예전에 할머니가 다니던 절인데 가끔씩 오면 좋더라고. 아, 할머니가 다니던 절이구나. 아빠가 이정이 너만 할 때부터 할머니 손잡고 다니던 곳이야. 우와, 신기하다. 아빠도 나만 할 때가 있었구나. 아유, 그럼 인서가 아빠라고 처음부터 아빠였겠니? 아빠. 응? 왜? 이게 무슨 꽃이에요? 무슨 꽃인데 이렇게 커요? 와, 우리 이정이 얼굴보다 큰데? 저건 아빠 얼굴보다 커요. 오, 그렇구나. 이것은 이 꽃이란다. 이 꽃이요? 그래,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지. 저 등도 이 꽃 모양이에요. 그렇지. 저기, 저 탑에도 이 꽃이 있어요. 야, 우리 이정인 눈도 밝네. 아빠, 저기 기둥에도 이 꽃이 그려져 있어요. 저기 불상에도 있고요. 아유, 그래. 이 꽃 천지네. 아빠, 저 꽃 너무 이쁜데 나도 저 꽃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저 꽃등 만들어서 달까? 우리가요? 그럼. 좋아요. 저 꽃등 만들러 빨리 가요. 빨리. 할머니가 아빠가 어렸을 때 데리고 갔던 절에 가서 아빠와 딸이 이 꽃등을 만들게 됐네요. 그러게요. 절에 가면 이 꽃이 유난히 많은데요. 이 꽃은 아시아 남부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가 원산지입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인데요. 연못에서 자라고 논밭에서 재배하기도 합니다. 이 꽃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꽃이 피고 홍색이나 흰색 꽃이 피는데 잎이 꽃보다 크죠? 이 꽃은 꽃송이도 크지만 매우 아름다워서 꽃 중의 꽃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이 꽃은 더러운 진흙 속 연못에서 자라는데도 언제나 청정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 꽃은 연못의 물을 정화하듯이 사람의 몸과 마음도 정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약초나 음식으로도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연뿌리나 연잎, 연자육 등 이 꽃은 버릴 게 없는 식물입니다. 이 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인데요. 이 꽃하면 불교를 생각하게 되고 불교라고 하면 이 꽃부터 떠올릴 정도로 이 꽃은 불교의 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꽃이 불교를 상징하게 된 것은 불교의 발생과 관련된 여러 설화 속에 이 꽃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이 꽃이 피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인도에서는 여러 신에게 이 꽃을 바치고 신을 이 꽃 위에 앉히거나 손에 쥐어주고요. 불교에서도 부처상이나 스님이 이 꽃 대좌에 앉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이 꽃을 불교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5월 19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이 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연못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입니다. 이 꽃은 연 또는 연화라고도 하는데요.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피워내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웃음꽃, 2번 연꽃, 3번 장미.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해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사찰은 물론이고요. 거리마다 이 꽃등이 걸려 있습니다. 이 꽃을 거는 이유는 이 꽃이 불교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꽃이기 때문인데요.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영원한 진리의 광명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가서 이 꽃등을 밝히곤 했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 꽃에 얽힌 추억이나 또 이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찾으셨겠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고려인마을의 역사유물전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 위치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고려인 마을에다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을 열게 된 특별한 이유 이런 것들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은 광주 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여기 고려인 마을 내에 있고요. 네. 이곳에 사실은 그런데 정식 명칭은 월곡 고려인 문화관 그리고 월곡 고려인 문화관 산하에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과 주민소통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민소통방이 한 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1863년부터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가서 정착한 이후부터 네. 지금까지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남긴 수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우리가 수집 가능했던 자료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모아서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곡 고려인 문화관은요, 사실상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네네. 중요한 유물은 이미 다 반입이 되어 있겠네요. 글쎄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유물들은 많이 확보를 했죠. 첫째로 고려인들이 남긴 사진,
네네. 사진이 이제 강제주 이전 연해주 시절부터 찍은 것 해가지고 소련이 붕괴되던 한 시점까지 그때까지 모은 다양한 사진들이 한 4천여 점 정도가 되고요. 네. 사진이 가장 이제 풍부하죠. 그리고 그 사진들도 분류를 했는데 다 다양합니다. 이제 교육에 관련된 사진, 관혼상제,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지역, 어떤 특성, 또 전쟁에 관련, 교육 관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 고려인들의 삶을 그 진솔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에도 고려인들이 남긴 육필원고, 네. 육필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문서. 네네. 문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거든요. 네. 이분들의 어떤 증명서도 있고 또 명예회복 증명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장, 표창장 등 해가지고 증명서도 한 1000여 점 그리고 서적. 네. 서적도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부터 이미 한글로 출판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도 있고, 네. 다양한 모국어 문학작품 서적도 있고, 그래서 서적도 한국어, 러시아어 서적들 합해서 한 1000권 정도. 또 그 네. 서적 중에는 조선시대 때 우리 한인들이 두만강을 건너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렇게 출판된 서적을 가지고 간 것도 일부가 남아있어요. 또 어떤 주방용품, 각종 이런 생활용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문, 이런 모든 것들 해가지고 한 12,000여 점 정도 지금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고려인 유물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고려인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고려인들 관련 자료들은 물론 이제 공개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공문서, 사본으로 해서 이제 알려졌고 연구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그 공문서 외에도 다양한 사진의 형태나 또 육필원고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고려인들이 직접 남긴 그것을 보고 직접, 그러니까 1차 자료죠. 1차 자료에 직접 접근해서 앞으로 연구도 하고 또 다양한 그걸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미 네. 우리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은 이미 우리 그 지역사회 연구기관 또는 대학 이런 데하고 이미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네. 다양한 연구활동과 또 문화활동 그리고 인문활동 이런 것을 해나가기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또 다른 분야에서 가치 있게 쓰이는 기회가 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의 외관도 아주 특별하게 꾸며졌다고 하는데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사실은 외관을 꾸미는 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벽에 있는 부분은 옆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려인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1937년 강제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길주간이 벽에 강제주 열차 모습을 형상화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장판 고려인 그 유명한 그 저명한 문빗도로 화가 있는데 그분께 요청을 드려서 네. 그분이 흔쾌히 강제주 열차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셨고 네. 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타일벽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예. 또 이제 들어가는 입구는 1923년 3월 1일에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3.1 독립만세운동 제4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수리스크에 고려 독립선언 기념문이라고 기념문을 세우고 태극기를 꽂고 기념을 했거든요. 네네. 그 사진을 2년 전에 제가 최초로 이 공개를 해가지고 우수리스크 이 고려인들의 그 항일 행적을 증명해줄 자료로 귀중한 자료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려인들의 어떤 항일 의지, 독립 정신을 본받자는 뜻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그 독립 기념문을 형상화해서 그걸 지나서 전시관을 들어가게 네. 만들었고 그것도 포토존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대단하겠는데요.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고
양쪽에 다 그 유래와 설명을 써서 붙였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고려인 역사 유물 전시관은 시대별로 꾸몄을까요? 아니면 종류별로 이렇게 유물을 전시를 하나요? 예, 1층은 이제 상설 전시실, 이제 상설 전시실로 꾸며서 네. 고려인 그 역사, 그러니까 고려인 연해주 이주부터 강제 이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정착, 그리고 최근까지 그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게 연대기적으로 전시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네. 이제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그리고 국가지정기록물 전시실 3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은 고려인들의 그 역사적인 그 기념일을 기념하는 기념해에 맞춰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요. 특별전은 이제 우리 고려인들 중에 중요한 인물들, 공헌한 인물들을 뽑아서 전시하고 있고, 국가지정기록물 전시실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23권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특별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물의 대부분이 김병학 관장님이 기증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다 가지고 왔지요. 예. 네. 정말 역사적인 장소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함께 준비하는 우리 광주 고려인 마을의 동포들 같은 기쁜 마음이겠어요. 다들 기뻐해 주시고 지금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네. 피곤한 줄 모르고 힘을 얻어서 지금 막바지 지금 개관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건강도 잘 살피시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 개관 의미, 그리고 역사유물 전시관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개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관장님 건강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